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2024년도 ACC에서 발표된 여러 트라이얼에 대한 리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좌장으로는 서울 성모병원의 장기욱 선생님과 원광대병원의 윤경호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윤경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병원 윤경호입니다. 뭐 사람 불러놓고 어디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MI 트라이얼들을 리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부천 성모병원의 김동민 교수님께서 프리벤트 트라이얼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천 소개받은 부천 성모병원 수량이니까 김동비입니다. 이번 ACC에서 굉장히 좋은 트라이얼의 결과를 발표해 줬고,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저 한국 데이터를 해서 이제 한국 연구자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나온 것 같이 프리벤트 PCI for 블러블 프락이고, 이제 이게 과연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란셋에 이제 퍼블리시 됐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PCI를 하고 이제 PCI 플러스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를 했을 때 이제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지, 이제 특이사항은 뭐냐면요, 블러블러 에스테로틱 코로너리 플락인데, 약간 좀 제목이 이제 제가 설명했지만 블러블러 플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러블러 플락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이제 리피드 코어가 있고 그 속에 리크루틱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인 파이브릭 레이어로 이제 커버되어 있는 것을 플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블러블 플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피지올로지라든지 그것은 알 수 없고, 뭐 옵토피시를 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미징 파인딩에 의해서 OCT라는 리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그 ACC에서 이제 연구적 발표된 슬라이드 많이 떠왔는데 좀 발표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아서 떠왔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코너 이미징을 이제 블러블 플락을 이제 디파인 하는데 많이 도움을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메이저 어드밴스 카디악 이벤트에 대해서 예측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그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가 스탠더드 세라피이고, 그런데 과연 이런 이제 포괄한 이제 블러블 플락에 대해서 인터벤션 하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기본이 됐던 게 2011년도에 이제 그렉스톤이 발표했던 게, 이 논커플릿 리전에서 이제 이런 리벤트를 그대로 치료하지 않고 치료했을 때는 어떻게 생길 것인지 봤는데, 이제 C8에서 뭐 OCT에서 65mm 그러니까 나노미터 정도로 작은 씬 레이어가 있을 때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미니멀 루미 에리가 4 스퀘어 밀리미터 플러스 플락 버든이 70% 이상, 이 스터디의 그런 디피니션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2개 정도 16.4% 여기만 인터벤션 가면은 확 줄어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돼서 아마 2015년부터 이제 2015년부터 한 자리 인로 시작했던 거 보면 아마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아마 2011년 12년부터 이제 스터디를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엔지오그래피 상에서 50% 이상이고, FF를 해서 논 프로 리미팅일 때 이제 이런 것을 인도시켰고, 아래에서 2가지 정도인데 미니멀 루머 에리어가 4.0mm 스퀘어 이하이고, 그다음 플락번 70% 이상. 그다음에 이제 그 OCT라든지 리어 RF 아이부스라든지 이제 리어하고 그다음에 RF 아이부스를 통해서 이제 2가지만 했을 때 그래서 인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00명 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그 카디악 코드 데스라든지 타겟 베스 MI, 미스킴 드리븐 타겟 베스 리바큐스클라이제이션, 하스피탈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연구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대부분이 이 2가지 콤비네이션 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아이브로스로 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게 이게 블러블 플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런 게 3, 4가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블러블 플락이지만은 이 2가지는 단순히 스테이블 플락인지 블러블 플락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연구는 observe
BBVS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위드드로우는 바람에 이제 EES 스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었던 건데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가 70%고 FFL 0.83이고 여러 가지 이미지 모델에 의해서 블로우 프락을 해서 observe BVS를 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프라임 엔드 포인트이고 그래서 한 5,000명을 했는데 이제 800명, 800명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803명을 모두 쭉 팔로우 끝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베리스라인 캐릭터스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블로우 프락이라면 이제 이건 어쿠틱 코로너 신드롬 뭐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라든지 논스테미나 스테미 환자여서 줘야 되는데 이제 환자들이 그런 등록 인올데드 환자들이 대부분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이제 80% 정도 되었습니다. 뭐 랜덤이 있겠다니까 뭐 양궁할 차이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조합이 이제 이러한 그레이 스케일 아이브스로 해가지고 이제 됐던 경우는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어스라든지 뭐 OCT 했던 게 뭐 28%, 뭐 7% 보입니다.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우리가 PCR 했던 거하고 뭐 같고 뭐 리전 랭스도 뭐 대부분 이제 심플 리전이어서 스탠 하나로 해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이제 사용을 했던 바이 업서블 스케이폴드 임플란테이션이 한 33% 이제 3분의 2가 드럭 이런 스탠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뭐 PCI는 뭐 프리벤트 PCI 했던 군이 당연히 뭐 프로시저는 다이가 더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목표가 2년 후에 팔로우했는데 여기서 보면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제 데이터가 들게 프리벤트 PCI가 훨씬 더 이런 2년 후에도 0.4% 클리니컬 인시던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카디악 코즈 데스라든지 타겟 베스 마이오카드 인팍션, 이스케미아 드리븐 타겟 베스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호스피탈리제이션입니다. 이것은 이제 7년까지 이제 팔로우했는데 약간 이제 중간에 이제 간격은 들어졌지만 여전히 7년 후에도 통계학적으로 이러한 그 프리벤트 PCI를 했던 군에서 더 우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각 이제 그런 그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했는데 뭐 데스는 너무 적어서 뭐 통계학적 차이는 먹히지 않았지만은 뭐 트렌드는 뭐 데스가 어떻게 보면 메디컬 세라피 한 그룹에서 약간 그 높은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뭐 타깃 리트 MI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이런 프리벤트 PCI가 더 좋은 걸 되어 있습니다. 뭐 이스케미 드리븐 타겟 베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은 확실하게 그 PCR 했기 때문에 프리벤트 PCI가 우월했고 그다음에 언스테이블나 프로그레시브 엔자이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PCI군에서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보면은 역시 크게 차이 없이 뭐 2년, 4년, 7년에서 그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뭐 세컨드 엔드포인트 보면은 뭐 스캐폴드 스럼보시스를 보면은 그 사용량이 많지 않아서인지 그런지 모르더라도 프리벤트 PCI에서도 그렇게까지 스탠 스럼보시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그룹 어나리시스를 이제 했는데 2년 사이에서는 모든 그 서브 그룹에서 별다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7년 후에 보면은 논 타겟 그 SL을 PCI했던 군에서 좀 더 이게 이러한 프리벤트 PCI 했던 경우가 더 좋았고 그다음에 QCL을 했을 때 스테노시스가 더 많을수록 더 도움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런 자이언스 이런 ES 스탠을 했던 거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이런 그 디바이스에 따른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BBVS하고 그 이런 자이언스와 비교해 봤는데 뭐 이런 BBVS 하더라도 OMT보다도 혹시 더 낫다는 그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키 파인딩은 이거는 프리벤트 트라이얼은 첫 번째로 이런 컬프렌 리전에 대해서 그 논플로팅 리미팅 블로우 프락에 대해서 했던 연구로서 이런 그 프리벤트 PCI가 이런 컴포지트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몰 코즈 데스널 MR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뭐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7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팬딩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결과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잘 디자인된 스터디에 대해서 약간 이제 뭐 우리가 디스커션 할 게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렉스톤이 이런 연구자의 한 명인데 이제 이 그렉스톤이 언급하기로는 이런 셀렉티드 시츄에이션 모든 환자가 아니라 환자하고 충분하게 이런 상황에서 상의해서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이제 보락보라는 이제 그런 인터내셔널리스트는 이 연구의 그런 의미는 이런 우리가 PC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브셋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연구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이러한 이제 연구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이렇게 볼러블러 프락이 있고 이게 씬 파이브 스캡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이도스타틴이라든지 뭐 혈압 조절 잘하고 뭐 당뇨 조절 잘하면은 절대적인 이게 루멘 사이즈는 뭐 큰 변화 없지만은 이런 그 파이브 스캡이 뭐 두꺼워서 더 스테빌레이션이 돼 있고 그다음 미피드 코어가 줄어들어서 이런 럽처라든지 그러한 클리니컬 아웃컴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보통 보면은 한 70%, 70, 80%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환자의 위험을 감수하고 아니면 이런 이코노미란 코스트가 많게 뭐 PCR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이전에 트라이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커리지 트라이얼을 해서 굉장히 이때 센세이션했는데 그냥 뭐 스테이블 코너 아트리 디지즈 누가 보더라도 뭐 90%, 80% 스테노시스 환자를 PCR을 하지 않고 메디컬 세라피 하는데 PCI did not reduce 그런 리스크 전혀 줄이지 못했다. 이제 어떤 이제 인터내셔널리스트는 이걸 보고 뭐 이런 스위칭이 많이 있고 뭐 크로스오버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스터디 나와서 많이 도움이 된 게 아까 이제 우리 앞 세션에 보면은 그런 보기만 하더라도 무시무시한 그 칩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근거를 해서 디퍼할 수 있다는 게 근거가 될 수 있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당뇨 그러면 이게 당뇨 환자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 당뇨 서브셋을 했는데 두 군간에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건 이스케미 트라이얼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좀 더 많은 그런 시비어 이스케미가 있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역시 에비던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러면 이게 뭐 이식은 프레싱은 35% 있는 시비어 그런 엘브리 디스펑션에 인해서 도움이 될지 않을까 역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서로 상충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NEJM에 보면은 이게 스룸버스 아스피레이션이 있는데 이게 한 2008년도에 나왔을 때 보면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나와서 열심히 2008년부터 열심히 뭐 스테미 환자 오거나 논스테미 환자 열심히 아스피레이션 했는데 이 이제 이런 데이터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센터이고 좀 환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게 맞는지 컨펌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에서 2014년에 나왔는데 결론은 PCI가 아니 그 스룸버스 아스피레이션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뒤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스룸버스 아스피레이션 프로시저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라는 게 한 가지 것 가지고 결론을 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같은 리절트를 내야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프리벤트 트라이얼은 물론 이제 앞에 네 가지 트라이얼이 뭐 좋은 데이터 냈고 했지만은 이 프리벤트 트라이얼도 뭐 좋은 결과를 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 좋은 전에 나왔던 게 아마 더 현재까지는 더 이니셔티브를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또 우리 고려할 게 이제 이런 소셜 이코노미인데 우리가 이제 심전도를 이제 국민검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인터벤션은 당연히 심전도 돈이 얼마 된다고 하고 했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심전도에서 약간 이상 경우가 있으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에코하고 코로시티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드느라서 아예 이제 불편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심전도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비렌트
트라이 같은 것은 세컨더리 프리벤션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DL은 160하고 55를 했을 때 이제 가성비가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이 이제 그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블루프락이 보면은 한 군데가 아니고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이게 연구자가 이제 말했던 거 이제 말인데, 이것은 첫 번째 라지 스케일의 랜덤 컨트롤 스토리라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제 의견이고, 흔히 우리가 논문 쓸 때 마지막 넣은 거죠. Further study and discussion need to apply the clinical practice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디스커션은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재는 은평성모병원의 서성민 선생님께서 임펠라에 대해서 연구한 dengue shock 트라이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서성민입니다. 앞 시간에서도 우리 장효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데요. 먼저 이번에 발표됐던 데니시 저먼 샥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다음 디스커션 포인트를 좀 찾겠습니다. 연구는 이번에 4월 7일에 NGM에 발표됐었고요. 보시면 이제 스테미가 있는 환자의 10분의 1은 카디오제닉 샥이 있습니다. 이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AMI는 한 50% 정도밖에 서바이벌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엑시알 플로우 펌프가 우리 흔히 말하는 임펠러가 되겠고요. 에올틱 밸브를 통해서 사이에 놓고서는 LV에서 인플로우를 빼가지고 에울타 레벨에서 아웃플로우를 넣어주는 이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LV에서 볼륨을 빼고 에올타를 넣어주니까 LV 엔드 다수 프레셔라든지 볼륨이 떨어지면서 언로딩 되는 효과가 있겠고요. 에올타로의 플로우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아웃플로우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티슈 퍼퓨전이 좋아지고 코로나리 플로우가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 라이트 하트 페일러가 있다 그러면 레프트로의 블러드 플로우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는 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가설자들이 이런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어큐트 MI 환자에 있어서 이 임펠러를 루틴하게 사용하지 않은 메디컬 트리트먼트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스테미 환자를 셀렉션했고요. 하이포텐저스, SBP가 100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바소프레서를 계속해서 증량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엔도르간 하이포펄퓨전이 있어서 아테리얼 락테이트 레벨이 2.5mml 이상이거나 LVF가 45% 미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샥이 동반 진단됐을 때 랜덤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키 익스클루전은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가 있어가지고 코마투스,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 8점 미만인 사람들은 제외했고요. RV 페일러가 있는 경우라든지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를 제외를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덴마크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0년 동안 215명이 인롤됐었고, 너무 인롤이 안 되니까 2019년도에 점원까지 이제 확장합니다. 그래서 135명이 인롤됐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또 10명이 인롤돼서 토탈 360명이 인롤됐습니다. 10년 가까이 엄청나게 끈기를 갖고 노력했던 연구 결과가 되겠고, 1200명에 대한 엘리지빌리티 있는 환자에 있어서 결국 180명 1대 랜더미제이션 했고, 인폼드 컨센트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5명을 제외하고는 연구가 끝까지 이제 6개월간의 이벤트를 갖다가 비교했었습니다. 환자의 캐릭터리스틱을 보면 나이는 69세, 남자가 79%, 그 다음에 스테미를 진단받고서는 심텀이 있은 후부터 랜덤까지는 약 4시간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메디안 락테이트 레벨이 4.5로 매우 높고, 메디안 LVF가 25%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메디안 SBP가 82로 매우 심하게 샥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다음에 LAD나 랩트 메인의 안테리어 이스케미아가 72%, 멀티베슬이 72%였었고요. 대부분이 PCI, 일부가 캐비지를 해가지고 리버스피레이션을 거의 다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컬플릿 PCI가 거의 96, 98%, 그 다음에 넌 컬플릿도
한 50%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도어투 발룬이 한 50분 정도 됐었던 걸로 돼 있고, 임펠라 CP를 이제 원래 이 연구에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임펠라 CP를 사용한 건 95%, 2% 정도 됐었고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VA 에크모를 서포트할 수 있었는데 12%, 19% 정도의 에크모 서포트가 있었고, 임펠라 CP보다 좀 더 강력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임펠라 5.0도 일부에서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6개월간의 애니코즈에 의한 데스를 봤었고요. 보시면 스탠다드 그룹에서는 58%의 모탈리티, 그 다음에 펌프 그룹에서는 45%로 NNT 8로 8명을 치료하면 1명의 모탈리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그 데스에다가 메카니컬 서큘레이트 서포트를 추가했거나 이식을 했던 경우를 포함해서 봤었는데 비슷하게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입원 기간은 오히려 좀 더 길었던 걸로 되어 있고요. 라이프하게 얼마나 더 오래 살았나를 봤더니 조금 더 오래 살지만 통계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블 아날라시스에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고요. 남자에게 좀 더 의미가 있었고, 민비피가 64 미만인 경우나 멀티베슬 디지즈 있을 경우에 효과가 있었던 걸로 나와 있었고요. 어드버스 이벤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시면 모더레이트 시비어 블리딩이 2배 이상 많았고요. 그다음에 리미스케미아가 5배, 레날 리플레이스먼트가 2배, 그다음에 준이 중면된 sepsis가 2.8배로 매우 많은 어드버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이런 임펠라 CP를 사용해서 스테미에 동반된 카디오제닉 샥 환자의 6개월간의 모탈리티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게 큰 연구 결과가 되지만, 문제는 어드버스 이벤트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는 모든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스테미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가 있었던 환자 중에서 특히 코마토스 환자들, 그 다음에 논스테미 환자들, 넌 이스케믹 카디오제닉 샥은 제외했다는 것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도 없이 많은 카디오제닉 샥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999년에 샥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머전시하게 우리가 리바스크레이션 한 거랑 옵티멀 메디카라는 거랑 비교했던 결과가 있었는데, 첫 번째 30대 1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6개월, 1년간의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었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샥이 동반된 MI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얼리 리바스크레이션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는 연구 결과를 줬던 랜드마크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터디가 나왔지만 크게 의미 있는 스터디가 많지 않았다가 컬플릿 샥이 2017년도에 발표되면서 우리가 멀티베슬 디지즈에 샥이 동반된 MI 환자에 있어서는 샥이 있을 때는 다 하는 것보다는 커플릿 베스를 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발표됐었습니다. MCS, 여러 가지 MCS 디바이스를 통한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임펠라를 통한 연구, 오늘 얘기했던 임펠라를 통한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소규모였고 연구 결과가 아주 특별한 포지티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300명 가까운 연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나머지 연구들은 뭐 이렇게 횟수가 크다 그러면 랜덤이 아닌 이제 코호트를 통해서 프로펜시티 매칭했던 연구 결과고, 이마저도 연구 결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샥 트라이얼은 결국은 150명을 리바스크레이션하고 150명을 메디컬 트리트먼트 했는데 3개월 동안은 피밸류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6개월, 1년 동안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서브그룹으로 그럼 PCI하고 케비자가 어떤 차이가 있겠냐 봤더니 서바이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랜덤이 아니라 여기에서 뽑아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PCI 한 사람하고 케비지를 봤더니 확실히 케비지가 안 좋은 사람들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런 안 좋은 사람을 했는데도 PCI하고 결과가 비슷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컬플릿 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멀티베슬 디지즈에서 샥이 동반된 MI 환자는 논스테미든 스테미든, 논스테미가 3분의 1, 스테미가 3분의 2인데 결국은 컬플릿 하나만 하는 게 다 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좋다는 것을 증명했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ECLS 샥 트라이얼이 나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있었던 연구인데 결과가 네거티브로 하면서 스스로 매우 실망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어큐트 MI에서 샥이 동반된 메카니컬 서큘레이트 서포트가 사실은 가장 그래도 좀 에비던스 있게 할 수 있는 게 에크모 정도였는데 엄청 기대하고 연구 결과를 봤었는데 네거티브가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에크모 서포트를 하면서
PCI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결과가 30대 2에 똑같이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원래 처음 가설이 루틴하게 샥이 동반된 MI 스테미 환자에서 에크모를 루틴하게 사용하자가 원래 연구 가설이었는데 실제로 3분의 1만 루틴하게 사용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중간에 안 좋아지니까 혹은 다 하고 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연구 프로토콜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에크모를 넣었던 케이스들이 꽤 있었고 반대편의 메디컬 트리트먼트에서는 임펠러라든지 VA 에크모가 아닌 다른 메카니컬 서큘레이터 서포트를 꽤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가 약간 좀 혼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이런 프로파운드 샥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끝까지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연구 결과가 안 나왔던 건 그런 이제 연구 진행의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 해당됐던 환자 중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CPR 서바이버에 코마토스 환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서바이벌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이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스큘라 어세스를 하기 때문에 블리딩이라든지 림 이스케미아가 훨씬 많았던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MI 점원 데이터인데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내셔널 코호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시면 3년, 4년 단위로 끊어서 봤는데 점점점 카디오제닉 샥의 MI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보면서 최근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펠라 같은 이런 퍼큐테니어스 바드가 점점점 사용 분포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스피탈 서바이벌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년, 4년 단위로 끊었을 때 보시면 39%,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서바이벌 개선이 없습니다. 보시면 카디오제닉 샥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서바이벌은 평행선을 긋고 있고요.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가 그 시대에 맞춰서 메카니컬 서큘레이터 서포트가 에크모가 점점 늘고 엘바드도 조금씩 늘지만 서바이벌은 평행선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카디오제닉 샥에 동반된 MI에서의 트리트먼트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장호진 교수님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에서 빨리 하는 게 좋냐, 언제 하는 게 좋냐도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한데 세브란스에서 발표했던 건데 이제 이런 카디오제닉 샥이 있었던 환자에서 메카니컬 서큘레이터 서포트를 빨리 하는 게 좋냐를 비교했던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랜덤 컨트롤 연구는 아니고 당연히 데이터를 갖다 봤더니 1시간 이내에 했을 때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했을 때랑 그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세 그룹 나눠서 봤을 때 빨리 했을 때가 확실히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연구는 이제 삼성설의 양종원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많이 발표했었는데 에크모를 PCI 전에 했던 경우가 PCI 하고 나서 에크모를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좋다는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N수가 아직 많지는 않고요. 저희 병원도 제가 봤던 한 45명 정도 데이터를 비교했더니 큰 차이는 없었고 서바이벌은 한 50%가 좀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이번에 연구라든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 연구는 어큐트 MI의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RCT 연구로서 입증한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는 아주 좋은 연구입니다. NNT가 8명인데 하지만 이 문제는 바스큘라 이벤트라든지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함풀한 이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6명의 연구의 인솔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결국 베네핏도 있지만 함풀한 것도 너무 많았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얼리에 루틴하게 MCS를 사용합니다. PC하기 전에, 인터벤션 하기 전에 얼리에 루틴하게 이런 임펠라를 사용했을 때 베네핏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리버티케이션이 먼저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MCS가 먼저인지에 대한 이것이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환자에 있어서는 확실히 루틴한 얼리 사용이 도움이 됐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환자들의 대상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락테이트 2.5 이상의 SBP 100 이하의 프로파운드 샥이 동반된 스테미 환자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들, 코마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메타볼릭한 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락테이트도 되게 높게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카디악 서포트를 잘해도 환자의 모탈리티를 크게 개선시킬 수 없는데 그런 환자들을 배제한 결국 심장 쪽으로만 문제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MI 샥 환자에서의 이런 메카니컬 서큘레이터 서포트, 특히 임펠라가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에서 에크모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임펠라를 당장 들어올 수 없다면 에크모를 적용해 있어서 이런 프로파운드 샥에 의한 코마가 아닌 환자들,
이런 실렉션된 좋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재는 의정부 성모병원의 임성민 선생님께서 MI 환자에서 롱텀 유스 베타블로커 리듀스 MI 트라이얼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임성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CC에서 발표된 리듀스 AMI MI 환자에서 EF가 프리저브 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베타블로커의 롱텀 유지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타블로커는 베타 아드레너지 리셉터에 작용하면서 심장의 O2 디맨드를 줄이고 서플라이를 늘리고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제입니다. 프리스롬볼라이틱 에라 81년도, 82년도 논문들인데 이미 그때 MI에서의 베타블로커 연구들이 있어 왔고 88년도쯤에 이제 프리스롬볼라이틱 에라에서도 MI 환자에서 베타블로커 23,000명 분석해 보면 서바이벌 베니핏이 있다. 이렇게 해서 MI에서의 베타블로커 치료가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되었고 90년대 스롬볼라이틱 그러니까 리퍼퓨전이 시작되면서 더 데이터를 합쳐서 약 5만 명 이상의 메타 분석에서도 베타블로커를 롱텀하게 사용했을 때 90년대 당시에는 안티플레이트릿이나 스타틴보다도 더 적은 NNT로 베타블로커가 중요한 역할을 MI 치료에 있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트 페일러에서 그 EF가 감소된 LV 디스펑션이 있는 하트 페일러에서 비소프로롤, 메토프로롤, 카베드롤의 역할이 99년도, 2001년도에 발표되면서 이제 베타블로커가 심장 치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MI 환자에서의 베타블로커 데이터는 카프리콘은 L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 스몰라이시스나 프라이머리 안지오플라스티가 약 한 46% 정도 된 환자에서 모탈리티 베니핏을 2001년도에 발표했고 코밋에서는 올코머에서 얼리 IVPO 메토프롤을 사용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프라이머리 PCI는 익스클루전되고 스몰라이시스 환자들이 포함된 이 얼리 베타블로커에 대한 연구에서는 컴포짓 엔드포인트는 만족하였으나 데스에는 차이 없는 이런 연구 결과가 2005년도에 발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 가이드라인 ACS 2023년 ESC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EF가 40 이하이거나 하트 페일러가 있을 ACS에서는 클래스 1으로 그다음 모든 ACS에서 클래스 2A로 고려할 수 있다로 권장되고 있고 이전에 넌스테미나 스테미 아메리칸에서 넌스테미 스테미 가이드라인에서도 하트 페일러가 있거나 LV 디스펑션이 있으면 클래스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클래스 2A 정도로 권장되고 있는 것이 베타블로커의 현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드렸던 대규모 연구들 대부분 2000년대 초반 이전이고 그 이후 이제 20년간 저희의 PCI의 기술이나 여러 안티스롬보틱스의 발달, 그 다음에 하이 인텐시티 리피드 로잉 세라피 이런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커런트 프랙티스에서 이 베타블로커의 역할이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이 이제 LVEF가 프리저브 된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MI 환자에서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 베타블로커 치료에 있어서의 컨트로버시가 되겠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랜덤 스터디 이후에 한 10년 정도 PCI가 DS가 나오고 안티플레이트릿이 발전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가 발전한 후에 이제 그러면서 베타블로커에 대한 또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이제 발표해 주셨고, 추은호 교수가 EF가 보존된 환자의 MI에서 베타블로커 효과가 있다는 논문, 카밀 NIH를 사용한 주승재 교수님 논문에서는 LVEF가 프리저브 된 경우에는 베타블로커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있고, 또 분당 서울대 박준주 교수님 논문은 1년 이내에 베타블로커는 효과가 있지만 1년, 3년 가면서 베타블로커 효과가 없다는 논문, 또 한주영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한 논문에서는 1년 이후 사용하더라도 계속 베타블로커 효과가 있다는 논문, 혹은
박찬우 선생님, 양한모 교수님이 발표하신 카메라 NIH를 통해서 1년째의 LVEF 봤을 때 LVEF가 감소한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사용했을 때 베타블로커 효과가 있다. 이런 좀 상반되는 결과들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외국에서도 MI 데이터를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에서 베타블로커, ARB, ACE 이니비터, 스타틴 사용한 것에 비해서 베타블로커를 빼더라도 예후가 차이가 없었다. 혹은 잉글랜드에서 대규모 연구에서 베타블로커를 사용했는데도 하트페일러나 LV 디스펑션이 없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런 논문들도 발표되었고 인터내셔널 코호트에서도 MI 3개월 이상 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의 모탈리티 베니핏은 없었지만 MI가 1년 이내 환자에서는 모탈리티 베니핏 베타블로커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여러 논문들이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방가로 선생님이 정리한 메타애널리시스인데 그 RCT를 분석을 했고 리퍼퓨전이 50% 이상 된 것은 리퍼퓨전 에러로 해서 프리 리퍼퓨전 에러의 연구 48개와 리퍼퓨전 에러의 연구 12개를 분석했을 때 베타블로커가 프리 리퍼퓨전 에러에서는 모탈리티 베니핏이 있었지만 리퍼퓨전 에러에서는 없었다. 리퍼퓨전 에러에서는 MI나 안자이나는 줄이지만 하펠러나 카디오제닉 샥이 증가하는 손해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베타블로커 치료에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해주셨고 2019년도에 발표된 이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를 대상으로 한 메타애널리시스를 보면은 2000년 이후에 MI 환자에서 베타블로커를 사용한 16개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약 18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일견 보면 모탈리티 베니핏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샘플 사이즈 순서대로 봤을 때 샘플 사이즈가 클수록 모탈리티 베니핏이 없고 그다음 셀렉션 바이어스, 스몰 스터디 이펙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그런 것을 보정했을 때는 베타블로커 모탈리티 베니핏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옵저베이션 스터디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고 라지 RCT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이제 베타블로커가 LVEF가 프리저브된 경우 그리고 MI 환자에서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되는지가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제 대규모 RCT 연구가 리듀스 MI가 이번에 NEJM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리듀스 MI는 레지스트리 베이스드 오픈 라벨 랜덤 트라이얼이고 세 나라에서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센터가 스웨덴에 소속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서 2023년까지 인노를 하였고 펀딩은 보통 어떤 내셔널 펀딩들인 것 같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MI로 진단된 1일에서 7일 타입 1 MI를 대상으로 하였고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로 컨펌된 환자들 그러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50% 이상인 경우가 인클루전이었고 베타블로커의 컨트라 인디케이션 혹은 베타블로커의 또 다른 인디케이션이 있는 경우는 익스클루전 하였습니다. 랜덤은 베타블로커를 사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랜덤을 하였고 베타블로커 사용군은 메토프롤롤을 퍼스트 초이스로 비소프롤롤을 얼터너티브로 사용하였고 타겟 도즈는 메토프롤롤 100ml, 비소프롤롤 5ml. BP 컨트롤 위해서는 베타블로커 아닌 다른 약제를 권장하였고 이미 베타블로커 사용하는 환자들이 베타블로커 사용하지 않은 군으로 랜덤된 경우에는 한 2에서 4주에 걸쳐서 테이퍼링하는 것으로 프로토콜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올코지 데스와 MI 컴포짓 엔드포인트로 하였고 각각의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와 이제 엔자이나 팩토리스와 디스미아에 대한 아웃컴도 수집을 하였습니다. 약 5천여 명의 환자가 랜덤 어사인돼서 양군 2,500여 명 정도 베타블로커를 사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랜덤 어사인 되었고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 메디안 에이지는 약 65세, 피메일이 22% 정도, 다이아베티스가 한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스테미가 약 3분의 1, 베타블로커 이전에 사용하던 경우가 약 한 10% 정도, 절반 이상이 원베슬 디지즈, 95% 이상이 PCI를 시행한 MI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95% 이상 PCI 시행 후에 아스피린, 듀얼 안티플레이틀릿, 그리고 ACE 이니비터, 스타틴, 99% 이상 스타틴을 사용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베타블로커 유무를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카플란-마이어 커브를 보시면 해저드 레이쇼 0.96으로 5년간의 카플란-마이어 커브, 메디안 팔로우업은 3.5년이었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그다음 올코어지 데스와 MI 모두 베타블로커를 사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 카플란-마이어 커브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수치로 보시면 메디안 3.5년 팔로우업에 베타블로커 사용했을 때 7.9%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8.3%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벤트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모았던 디스프니아와 엔자이나 팩토리스, NIH 클래스, CCS 클래스에 따른 어떤 변화에서도 베타블로커를 사용한 군,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 모두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약 6에서 10주째, 1년째 수집하였을 때 디스프니아, 엔자이나 모두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디스커션 포인트로는 일반적인 리얼월드에 비해서는 나이가, 그러니까 스템이고 프리저브드 EF인 다른 리얼월드에 비해서는 나이가 조금 적고 피메일이 좀 적고 로우 리스크 환자들이 조금 인롤이 많이 됐다. 그 다음에 등록된 모든 환자들이 얼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을 잘 복용하던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 실제로 발생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연간 약 2.4, 2.5%로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낮았다는 이제 포인트가 있었고, 하지만 이게 베타블로커를 사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군을 양군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양군 간의 차이가 없음은 맞는 것 같다. 또한 이전에 정리되었던 메타 애널리시스나 라지 옵저베이션 스터디와도 비슷한 파인딩이다라고 저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약제에 관한 대규모 연구였는데 오픈 라벨이었고, 레지스트리 네스티드 RCT, 주로는 스웨드 하트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스웨덴에서 95% 이상의 환자가 등록이 되었고, 사망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다고 하지만 여러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나 엔자이나나 하펠리어 같은 엔드포인트는 이 레지스트리 베이스로 피지션이 컨펌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해야 되겠다. 또한 크로스오버가 꽤 많았는데 1년째 이제 18%, 14%의 크로스오버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이제 베타1 셀렉티브 안타고니스트만 사용했던 메토프롤롤, 비소프롤롤만 사용한 것이 연구에 참여한 나라와 기관들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이 약제들이 더 어벨러블 했기 때문에 이 카베디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서머리 해보면 MI 환자이면서 프리저브드 EF인 경우에 베타블로커 사용 여부를 랜덤 어사인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해저드 레이쇼에서 차이가 없다. 베타블로커인 경우에 7.9%, 베타블로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8.3%의 프라이머리 이벤트가 관찰이 됐고, 이 베타블로커 사용이 결국에는 데스와 MI를 줄이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 가이드라인에서 실린 많은 베타블로커 연구들이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연구들이고, 그 후 20년간 시술이나 안티플레이트릿, 안티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 이런 것들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 실제로 저희 환자들 보면은 MI 환자의 혈압 있고 당뇨 있고 하게 되면 약을 한 10개씩 먹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 시술이 잘 되었고 빠르게 시술되고 컴플리트하게 리바스큘라이제이션 되어 있고 EF가 그로 인해서 잘 유지가 되고 하트페일리어나 안자이나가 없다면, 부정맥이나 다른 인디케이션이 없다면 베타블로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오픈라벨 레지스트리 네스티드 RCT임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리절트인데도 NEJM에 실린 거 보면 이렇게 약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단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그만큼 인정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베타블로커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컷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베타블로커의 역할이 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진행 중인 여러 연구는 삼성에서 하는 스마트 시전을 포함해서 EF가 40 혹은 50 이상인 경우, 아니면 EF에 상관없는 타입 1 MI, 혹은 MI 후 시간이 지났을 때 베타 블로커를 유지하냐 중단하냐에 대한 이런 여러 연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연구들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제는 서울성모병원 오규철 교수님께서 포턴트 P2I12로 one month after PCI 얼티밋 답트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ACC에서 이번에 발표된 얼티메트 뎁트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얼티메트 뎁트 연구는 결국에는 1개월 시점에서 포텐트 P2Y12 이니비터 모노테라피를 12개월까지 유지하는 것이 블리딩이나 이스케믹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41세 남자 스테미 환자고 LAD에 스텐트 하나 넣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다 되었던 이런 환자와 78세고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로 왔고 마찬가지로 PCI LAD에 스텐트 한 개 넣어서 해결됐던 이 환자가 과연 같은 항혈소판제 요법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모든 피지션, 모든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 안에 다 마음속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은 리스크를 이스케믹과 블리딩 리스크를 무시한다면은 그냥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와 아스피린을 다 써야 되고 12개월까지는 써야 되는 그런 환자가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2023년 이제 가장 최신의 ACS 가이드라인 중에서는 최신이니까 2023년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ACS 환자에서 PCI를 할 경우에 심근경색과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과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아직까지도 12개월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스피린은 12개월 이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P2Y12 이니비터를 저희가 쓰게 된 거는 이제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큐어 연구를 통해서 ACS 환자에서 non-ST 엘리베이션 ACS 환자에서 썼더니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여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이너 블리딩이긴 하지만 블리딩 이벤트를 좀 늘리긴 했다. 전반적으로는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듀얼 안티플레이트 테라피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이런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톤 팀이 프라수그렐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톤 팀이 38 연구에서 프라수그렐 뎁트와 클로피도그렐 뎁트를 비교했더니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여줬다. 하지만 블리딩은 좀 역시나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제한에 대한 이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따른 이제 나이 제한과 바디웨이트에 대한 이제 컨선이 있다라는 정도가 됐었고, 티카그렐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토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클로피도그렐 뎁트에 비해서 티카그렐러 뎁트가 더 우수했다. 이스케믹 이벤트가 적고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 역시나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저희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끊임없이 12개월에서 6개월 뎁트, 3개월 뎁트, 1개월 뎁트, 최근에 TPS 연구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뎁트 중단까지도 이제 다시 새롭게 연구가 가고 있고, 이제 쭉 늘려놨다가 이제 다시 좀 줄여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이유들은 고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에 따른 이제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스케믹 이벤트들이 확실히 초반에 많이 잘 생긴다. 1개월 정도 지나면은 블리딩 리스크가 이스케믹 리스크보다는 좀 더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이제 자꾸 빨리 뎁트를 중단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12개월 뎁트가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가 뎁트가 이제 좋다는 건데, 하지만 그 짧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클로피도그렐 말고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사용을 해서 3개월까지 썼던 게 이제 트와일라이트 연구가 되겠고, 이제 원먼스 PCI, 사실 티코도 마찬가지로 이제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를 원먼스에서 보여줬고, 다른 이제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티패스도 그 원먼스 비포 원먼스까지 보여주긴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계획되고 실행됐던 것이 이제 얼티메트 뎁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티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카그렐러를 3개월 시점부터 모노테라피로 썼을 때 티카그렐러 뎁트보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제 넷 클리니컬 이벤트를 줄여준다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요. T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평균 한 2주 정도 되는 시점, 1개월 이내에도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를 시작할 경우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넷 클리니컬 이벤트를 줄여주고, 대부분 이제 블리딩도 줄여주지만 데스 MI는 늘리지 않는 그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없는 그런 안전함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티카그렐러는 그렇지만 프라수그렐은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게 스탑뎁트 3 연구가 용량에 좀 약간 애매모호함이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 진행됐던 연구이다 보니까 이제 프라수그렐을 이제 아스피린 없이 프리하게 썼던 모노테라피와 이제 아스피린 프라수그렐 3.75mg을 썼던 환자들에서 블리딩은 심하게 줄여주지 못하는 방면에 이제 굉장히 초기에 어큐트는 아닌데 서브어큐트 1개월 이내 서브어큐트 스텐 트롬보시스를 늘려준다는 이제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티카그렐러보다는 프라수그렐 쪽에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는 좀 더 부족한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바탕으로 이제 얼티머트 뎁트 연구가 이번 ACC에 발표가 되면서 동시에 란셋에 실리게 됐었고요. 좀 살펴드리면은 이제 목적 자체는 그래서 과연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를 30일부터 쓰는 것이 이런 블리딩을 줄여주면서 이제 메이저 어드밴스 이벤트를 늘리지 않는 이게 에피커시고 이게 세이프티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고자 했고 이 연구의 강점 중 하나라고 이제 저자들이 강조를 하는 것은 사실 티코나 티패스는 플라시보가 아니었다, 더블 블라인드가 아니었다. 그러면 뭐 싱글 블라인드도 아니죠, 오픈 레이블이었고 그런 플라시보를 사용하지 그 플라시보 P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ACC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ACS 환자이고 MI이거나 아니면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인데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중에서도 사실 뭐 증상으로 좀 약간 그 DDX를 하기가 힘드니까 다이미터 스테노시스가 90% 이상 또는 플락 럽처가 있거나 아니면 스롬보틱 리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들을 등록을 했고 사실 이 연구 자체가 이제 1개월 시점에 랜덤을 하게 되는 PCI 당시 랜덤이 아니라 1개월까지 이벤트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랜덤을 했던 연구인데 이것도 재밌는 거는 PCI 할 당시에는 아이브스 ACS 트라이얼이라고 아이브스와 안지오그래피 사용을 비교하는 연구에 또 환자들을 다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두 개의 트라이얼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듯이 PCI 이후에 이제 컨템퍼러리 DS로 하고 한 달 동안 아스피린 티카그렐러를 표준 용량대로 썼던 환자들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익스클루전으로는 이제 3개월 이내 스트로크가 있거나 뉴로직 데피시시 있는 환자들은 제외하고 캐베지 환자 제외, 그다음에 EGFR이 20 미만인 ESRD 환자들은 제외를 하게 되었고요. 뭐 그 이외에도 특별하게 이제 뭐 특이할 점은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더 없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이펙티브니스, 그러니까 그 블리딩을 측면으로 본 이펙티브니스, 약을 줄였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블리딩을 줄일 수 있냐라는 것이었고 바크 타입 2, 3, 5 마이너와 메이저 블리딩을 합한 것을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잡았고 세이프티를 이제 메이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평가를 해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x2 랜더마이제이션인데 처음에 3,500여 명의 ACS 환자들을 PCI를 하면서 아이비스 가이디드로 할 것이냐, 엔지오그래피 가이디드로 할 것이냐를 랜덤을 하고 이 환자들은 이제 모두 아스피린과 티카그렐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환자들, 한 달 이내 이벤트가 없던 환자들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세컨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한쪽은 티카그렐러 모노테라피, 한쪽은 티카그렐러 아스피린으로 12개월 시점까지 팔로우업을 했던 연구가 이제 얼티머트 뎁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살펴보면은 사실 앞서도 여러 번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봤지만 전형적인 그런 RCT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60대, 남자가 75%. 한 가지 특이할 점이라면은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진행이 됐던 연구고 이제 나중에 리미테이션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90%의 환자들이 중국인이 되겠고요. 인롤 사이트가 중국, 파키스탄, UK, 이탈리아인데 영국하고 이탈리아는 한 군데씩밖에 없었고 그냥 다 중국에서 진행됐던 연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한 3분의 1 정도, 난스테미, 스테미가 역시나 3분의 1씩 정도 분포가 되어 있었고 코모비디티는 뭐 크게 특이할 점은 없고 이젝션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테미 환자들이 스테미, 난스테미가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젝션 프랙션은 62%고 이런 이제 쿼타일을 보더라도 거의 뭐 그냥 이젝션 프랙션은 정상인 환자들, 굉장히 심한 안 좋은 환자들은 제외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타블로커 방금 나왔으니까 베타블로커가 한 50% 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틴을 100%를 안 쓰고 있다. 역시나 우리가 피지션 이너샤가 있다. 열심히 더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mary effectiveness endpoint,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블리딩을 줄여줬냐 측면에서 보면은 12개월 시점까지 보면은 거의 한 55%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p-value도 굉장히 유의하게 확인이 된 바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메이저 마이너 블리딩 모두 이제 절반 정도 줄여주긴 했는데 메이저 블리딩만 따로 보더라도 바크 타입 3, 5 블리딩만 보더라도 오히려 더 61%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여준 거를 봐서 확실히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스피린을 1개월 쓰고 끊는 것이 장기적으로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에서 보더라도 뭐 특이할 점은 없이 다 그냥 모든 서브그룹에서 비슷한 연구 결과들을 보인 바가 있고 이런 메이스로 본 세이프티 엔드포인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연구 자체가 처음에 난 인피리오리티를 만족하면 이제 스피리오리티까지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는데 일단은 뭐 거의 두 레지멘은 차이에 있어서 메이스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 이제 난 인피리오리티는 입증했지만 수피리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래서 뭐 오히려 줄였는데 너무 뭐 저희가 사실 항상 이렇게 줄였을 때 뭐 블리딩도 줄여들고 이제 탈로스 MI도 그랬지만 이제 이스케미아도 많이 줄여주는 걸 보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서브그룹 보면은 특이할 점은 사실 없긴 한데 신기하게 오히려 조금 더 젊은 환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랙션 p-밸류도 좀 유의하긴 한데 좀 더 젊은 환자에서 이벤트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보인 바가 있는데 흔히 생각하면은 고령의 환자에서 블리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이 연구 결과에서는 젊은 환자에서 조금 더 이런 모노세라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 이런 사실 ACS를 하고 나서 ACS에 대해서 PCI를 하고 나서 1개월 정도 아스피린을 쓰고 포텐탄 P2Y12 이니비터 써서 괜찮으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블리딩이 조금 더 걱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스피린 프리로 가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들의 그 결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이스 프로텍션하는 이펙트를 트레이드오프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똑같이 메이스 프로텍션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강점들 플라시보 트라이얼이고 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좀 가이드라인에 넣어줘라라는 것으로 이제 ACC 그 발표할 때도 마무리를 했었고요. 연구의 스트렝스와 리미테이션은 이제 뭐 플라시보 암이 있었다라는 스트렝스, 리미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중국 환자들이어서 과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플리커블한가? 뭐 물론 이게 포텐탄 P2Y12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제노타입 이런 쪽은 걱정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저희가 뭐 요즘 알리테무도 막혔는데 뭔가 찜찜한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를 또 이제 꽤 많은 비중을 이제 40%까지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좀 더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이제 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어들을 잡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MI 환자들까지도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킬 수 있냐 이런 우리가 연구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벤트 횟수가 많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점점 발표되는 연구들에서 PCI 하는 기술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큰 리미테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스탑뎁트 3 ACS 트라이얼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메타 분석 등을 해보면은 사망이나 메이저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 이게 위 그래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좋다는 건데 이 쑥 색깔이 숄트 뎁트 그 다음에 P2Y12 이니비터로 이제 팔로업을 모노세라피로 팔로업하는 건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보시면은 프라수그렐 이 파란 하늘색이 프라수그렐인데 프라수그렐과 티카그렐러는 티카그렐러가 이스케믹에서는 좀 더 좋지만 이제 프라수그렐이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줄이는 게 좀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프라수그렐 모노세라피에 대한 연구는 잘 없는데 저희가 사실 프라도칩이라고 이제 장교육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것만 소개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ACS 환자에서 아스피린 티카그렐러 1month 쓰고 이제 티카그렐러 모노세라피를 이제 티카그렐러 베이스드 뎁트랑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ACS 환자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컴플렉스 리전에 대해서 PCI를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프라수그렐로 1month를 쓰고 그다음에 프라수그렐 모노세라피 대 프라수그렐 베이스드 뎁트가 아니라 클로피드오렐 베이스드 뎁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거의 한 50-60% 정도 쭉 떨어지는데 물론 이렇게 이벤트 개수가 너무 많이 차이는데 이렇게 해도 왠지 뭐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N수가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프라수그렐 쪽의 에비던스도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기철 교수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연재인데요.
그 조선대병원의 김영규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어큐트 AM에서 SGLT 이니비터의 효과에 대해서 임팩트 MI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물이 반틈 차 있으면 이게 물이 반틈만 차 있는 건지 아니면 반이나 찬 건지 이게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요. 결국은 SGLT2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서 이 연구를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10분, 15분 버전 두 개를 준비했는데 10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사실 하트 페일리어에서는 결국 2021년, 2023년 ESC 가이드라인에서 이젝션 프랙션과 관계없이 다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결국은 하트 페일리어에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어느 정도 포지티브 데이터를 많이 얻었는데 결국 CKD나 이런 환자들에서 근데 MI가 있는 그러니까 스트럭트 하트 디지즈가 있는 하트 페일리어의 위험성이 있는 이 군에 대해서만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럭처 하트 디지즈는 없는데 하트 페일리어 리스크가 있는 사람에서 결국 스타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이제 유상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트 페일리어, 타입 2DM, CKD를 제외한 다른 환자에서 하트 페일리어 위험성이 있다면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MI가 온 다음에 하플 F의 빈도를 보시면 스로브라이틱 세라피 때는 40% 정도, PCI가 하고 나서는 20-30% 정도로 줄었고요. 최근 한국이나 일본의 여러 연구들 다 보면 레지스트 데이터를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푸어 프로시스와 연관이 돼 있고요. LV 리모델링이 이제 이런 기전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런 파이브러스 티슈로 인한 LV 리모델링을 줄이는 게 예후를 좋게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 결국 이런 포스트 임팍 리모델링은 절반 정도에서 절반 생기는데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리모델링이 없는 환자에서 하트 페일리어에 인한 입원이 줄어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도 돼지 실험 해볼까 말까 고민했던 주제가 이건데 결국은 프리 애니멀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면 다 포지티브 데이터가 나와 있고 기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저희가 클리니컬 이벤트를 조사를 한 연구들이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SDLT2를 쓰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세이프티 컨선입니다. GFR도 처음에는 오히려 떨어졌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맞췄다가 한 달 정도 맞춰져서 떨어진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결국 SGLT2가 레날 프로텍션 효과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리 디크리스 GFR이 어드버스 이벤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는 하트 페일리어 레날 아웃컴을 개선시키는 것도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키드니 360이라는 저널을 보면 실험 크레아틴이 올라가는데 디하이드레이션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SGLT2를 끊도록 되어 있고 특히 저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유글라이세믹 케토이스토시스가 생기면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GLT2를 MI에서 쓰게 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엠미 트라이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연구의 특징은 결국은 72시간 내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MI 환자에서 혈압이 어느 정도 있는 환자에서 이제 72시간 이내에 쓴 거고요. 써보면 케토이스토시스나 하파틱 레날 인저리는 없었고 UTI는 많지만 이제 사실 이거는 많은 환자 인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이제 이벤트 차이를 볼 수는 없는 연구고요. 엔티프로빈도 확실히 줄었고 이런 에코 파라미터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호의적인 결과를 보인다 해서 프로마이징 리절트를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2022년, 23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SGLT2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나디에스 로지에 쳤던 이유는 결국 다파 MI나 엠팩트 MI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거고 결국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엠팩트 MI가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MI의 교훈이 뭐냐면 뭔가를 더했을 때 네거티브가 나오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네거티브를 소프트 포지티브로 만들기 위해서 인 레이시오 아날리시스를 도입을 해서 파라다이스 MI도 사실 이게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이벤트가 처음 생기는 거를 1로 보고 그냥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이벤트가 더 생긴 환자에 대해서도 그냥 1로만 카운트 된 거를 이제 보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파라다이스 MI는 포지티브다라고 하는 게 이 저널이고 결국은 위클리 포지티브를 만든 겁니다. 다파 MI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었는데요. 결국은
다파 MI는 MI 환자에서 다파글로프로친과 플라시보를 비교한 연구고, 이것도 아까 많이 보였던 레지스트 베이스 RCT고, 이건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722명이 이런 이벤트를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망이나 하트페일 어드미션이 7분의 1 정도밖에 생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이건 무조건 네거티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윈 레이시오를 적용하면서 보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번, 7번을 보시면 몸무게가 빠지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당뇨 발생, 몸무게 빠지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윈 레이시오를 넣어서 다파 MI를 보시면 이 스퀵 아웃이 결국 쥐어짰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쥐어짜서 이겼다라는 이제 에디토리얼을 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포지티브다 이렇게, 근데 완전 포지티브는 아니고 소프트한 포지티브다 이렇게 이제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의 제한점은 결국은 윈 레이시오를 썼는데 결국 제일 큰 이벤트를 만들었던 요인은 DM을 줄이고 바디웨이트를 체인지를 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됐고, 이제 스터디 자체에 이런 레미테이션을 보자면 여성이 20% 미만으로 인롤이 됐고, 리바스코에이션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 세 번째는 미네랄 코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를 23%밖에 안 썼다는 것, 그리고 1년 팔로비 채 안 된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팩트 MI 트라이얼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임팩트 MI 트라이얼은 결국은 히스토리가 없었던 환자에서 MI가 생겼을 때 EF가 45% 미만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 인로를 해서 이벤트 드리븐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생길 때까지 인로를 하는 연구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가 적게 생겨서 되는 리미테이션과 미네랄 코티코이드 안타고니스트를 적게 쓴 리미테이션을 조금 더 극복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EJM의 실력이 됐고요. 결국은 사망과 하트 페일리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통계적 유의성을 하지 못했고, 이 환자 같은 경우 90% 정도는 리바스쿠레이션을 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 25% 정도 인롤 됐습니다.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 인한 첫 번째 퍼스트 하스피타빌레이션 측면에서는 엠파글로프로젠이 줄여준 효과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스피탈레이션을 MI 후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에 레지스트 데이터를 보면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이벤트 데이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물이 반틈 찼다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이프티 컨선은 있었기 때문에 세이프티 컨선을 보시면 이제 구분 간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영향을 미쳤던 팩터들을 이제 저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트 페일리어 인한 어드미션이 너무 많이 줄었지 않았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지역이 또 전쟁이 나서 이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리바스쿠레이션은 거의 90%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마 스터닝에서 리커버리가 되면서 차이가 적어졌을 거라는 분석을 했고, 에디토리얼은 반밖에 안 찼다라는 약간 에디토리얼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DM, CKD 이런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루틴하게 쓰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스터디들이 발표가 됐는데 LVEF나 컨제스천의 차이 없이 어느 정도는 다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서브 스터디의 발표였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는 아시안이 인터랙션이 먹는데, 이게 아시안이 그런 저희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 고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긴 했는데, 이거는 바이 찬스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거를 에피커시에 초점을 두냐 아니면 세이프티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커시에 초점에 본다면 당연히 루틴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가 될 거고, 세이프티 컨선에 이제 포커싱을 하고 이건 당연히 에피커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별로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데 그냥 쓰면 되지 않나? 당뇨도 적게 생기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서브로 지금 연구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결국은 뭐 혈압이 떨어져 있어서 RNA를 못 쓴다든지, 브라디카디아가 있어서 베타 블로커를 못 쓴다든지, 뭐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어서 미네랄 코티코이드 안티바디를 못 쓴다, 그런 환자에서 그래도 SGLT2라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문이 가질 수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스타틴이나 하이인텐스 스타틴을 쓰면서 DM이 많이 늘어나니까 LDL 콜레스테롤 상당히 높은데 DM이 위험이 있는 임페어드 글루코스 톨러런스 있는 환자에서 DM도 줄이고 바디에도 줄인다면 SGLT도 써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10분 이제 폼에서 다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인디케이션 맞춰서 그 케이스만 있고요. 케이스 그냥 하겠습니다. 84세 여자 환자고, 예, 꺼버리는 거. 예.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 꺼버렸습니다. 이분은 카디오제닉 샥으로 왔고요. RRT 하이포서미아를 했고, LAD 쪽에 리전이 있고, OM이랑 IC, CTO는 3베스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 EF 35% 정도 되고, 혈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쓰지 없었던 환자입니다.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만 쓰고 있었던 환자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저희 보고 나서 이분이 이제 모래 대만도 있고 EF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환자 증상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모두에 펄마 합텐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용기를 내서 이제 발살탄을 좀 노도스로 쓰면서 이제 RNE를 도입을 해서 증상이 좋아졌던 환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RNE를 쓰고 이제 여러 가지 약들 베타블록도 막 써보면서 MR도 줄어들고 펄마 합텐전도 줄어들고 디멘전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었고, 역설적으로 이게 예전에 SGLT2를 처음 썼을 때 너무 힘들어서 못 썼었는데 이제 환자가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SGLT를 쓸 수 있게 됐고 SGLT2를 추가로 쓰면서 환자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제를 SGLT2를 쓰는 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환자는 이제 DM이 있던 환자에서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션 포지션 떨어져 있는 하트페일리어 스테미 환자에서 당연히 이제 SGLT를 써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큐트 디커먼스 하트페일리어가 있고 논스템이 있고 DM이 있고 이런 환자에서 그러니까 DM과 CKD가 있고 MI가 있다면 당연히 써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MI만 있는 자체로 SGLT 쓰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인데 55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디스커션 할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 선생님, 김용훈 선생님, 김진진 선생님, 박수영 선생님, 백주열 선생님, 이종영 선생님 좋은 디스커션 부탁드립니다. 혹시 예, 김용훈 선생님. 전 김동민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훌륭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던 플로어 리미테이션은 없지만 하이 리스크 발러블 플래그를 메디컬 트리트보다는 피치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보여주는 트라이얼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 스타디 파퓰레이션을 보면 83, 84% 정도가 스테이블 엔자이였죠. 그리고 뒤쪽에 그 디스커션에서 보여주신 대로 커리지나 이스케믹 트라이얼에서 메디컬 트리트나 PCI나 아웃컴이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서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PCI 그룹이 메디컬 트리트보다 아웃컴이 좋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 또 궁금하고요. 아마 그쪽 저널에서는 아마 스텐트나 또는 스캐폴드 위쪽에 네오 인티마 자체가 파이브러스 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뭐 이벤트를 줄였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다른 메커니즘이 이제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이미지 가이드 PCI, 비주얼 가이드 PCI가 항상 대립이 됐죠. 우리 과거에는 아이브스를 보고 이미지 가이드 하다가 이제 FFR, IFR 때문에 비주얼 가이드 PCI를 했는데, 만일에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non flow limitation이니까 FFR이나 비주얼 가이드 PCI보다는 이미지 가이드 PCI가 더 유용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제너럴라이즈 될 수가 있을지,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했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그런 저자들도 잘 모르겠다. 저자들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뭐 저번에 이제 크랙스톤이 말했던 같이 블러블 프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없애지면 주지 않나, 그런 이제 가설에서 하는 거지 정확하게 메커니즘 모르고 하여튼 데이터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는 이런 게 클리니컬 프랙티스에게 이렇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좀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또 앞서 나온 너무너무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현실에 우리가
임상에 적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이것은 그분들이 저널에 그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이렇게 좀 보여주었나요? 양궁간에? 네, 양궁간에 보여줬고 어느 정도? 거의 한 60 정도로 이게 이상 위로 떨어지는 걸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양궁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프로스펙트 연구에서 보면 논 컬프릴 리전에서 내추럴 히스토리가 그렉스톤이 제시했던 VH나 아이브스 크라이테리아를 기본으로 해서 봤을 때 이벤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는 리베스큐럴 리PCI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벤트의 종류를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면 MI하고 카디악 데스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이스케미아가 없는 환자에서 이미지상에서의 크라이테리아만 가지고 PCI를 프리벤티브 PCI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MI 프리벤션이나 카디악 데스에서의 기대는 크게 할 것이 없고, 그러면 PCI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우리가 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테노시스나 이로 인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스웨디시 하트 레지스트리에서 프로스펙트 연구는 10년 이상은 아니니까 근데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봐서 10년 훌쩍 넘게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봤을 때는 논 커플 리전의 MI 인시던스가 꽤 누적이 되니까 좀 상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프루엔트 PCI 연구의 향후 기준은 10년이 넘고 아주 롱텀하게 팔로우를 해봤을 때 그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좀 연구하고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문 자체를. 우리가 이전에 스터디했던 당뇨 환자, 그러니까 다른 애니즘에 나왔던 당뇨 환자 같은 블러플락이 그때는 뭐 이러한 그 니어스라든지 OCT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프로 리미팅 그러한 리전인데 불구하고도 메디컬 세라피 할 때도 타겟 베셀 페일리어 차에서도 차이가 없었거든요. 이 연구는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충실하게 분석했고 충실하게 이행했지만은 간혹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 트라이얼 리절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을 우리가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이라든지 메커니즘을 너무너무 심도 있게 따질 필요 없고 이런 데이터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안자이나 연구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이래나 저래나 잘 나오기도 하고 잘 못 나오기도 하고 FFR 너무 믿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심각하게 스스로 왜 그러지 막 하면 더 그 모순에 빠지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ACC에 가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디스커션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프리벤트 트라이얼로 인해서 이미징 가이디드 인터벤션이 다시 화두가 될 것 같은가요? 예, 그냥 일시적인 그냥 해프닝처럼 그냥 논문 하나 나오고 끝 이건지 아니면은 이 프리벤트 트라이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무시되었던 그 이미징 가이디드 인터벤션 있잖아요. FFR 때문에 무시되었던 그거가 다시 막 떠오를지 그 점이랑 혹시 이 두 군 간에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 한 분은 항해수 판재를 거의 안 줬는지 그것도 한번 좀. 그 첫 번째는 각 패널 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뭘 줬냐고 그러니까 양군 간에 그 항해수 판재 그 프리스크립션 차이가 있는. 그 항해수 판재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게 PCR 했던 그룹이 약간 더 이제 길었다 합니다. 듀얼 엔터세프라피가.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그런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3개월 동안에 듀얼 쓰고 나서 뭐 3개월 이후에 뭐 듀얼 하든 모노세라피 하든은 클리니컬 이벤트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듀얼 엔터세라피에 대한 그런 클리니컬 이벤트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발표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연재로 데인저 샥에 대해서 혹시 김진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엑스모 MI 환자 보다 보면 답투도 써야 되고 엑스모 하려면 스롬보시스 예방하려면 헤파린도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파린 같이 쓰다 보면은 굉장히 뭐 블리딩 때문에 환자를 많이 잃기도 하고 블레 헤모리스 때문에 환자가 코마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파린 같은 거 쓰지 않았는지 환자가 뭐 CVA나 이런 블리딩 이벤트는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똑같이 기존에 썼던 대로 헤파린 계속 같이 썼었던 저기 연구였고요. 헤모리지는 지금 메이저하고 마이너, 아니 메이저하고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정도로 해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CVA는 그 이스케믹에 대해서 차이를 이제 봤었고요. 제가 헤모리지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 헤모리직 스트로크는 차이가 없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외접 툴레이션에 한번 툴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 하이루스 PCR 환자한테 임펠러 넣고 PCR 했었을 때 스트로크 많이 왔다고 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최근에는 그러면 임펠러를 하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 발생 위험이 더 올라가지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연구에서도 결국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차이가 있었고요. 헤모리직 스트로크는 제가 기억하기로 차이가 N수가 별명 없어서 차이가 없는 걸로 결과를 줬었습니다. 그 아까 저 소개하신 선생님께 한 가지만 더. 그 보면 그 이게 시술하기 전에 임펠라를 넣은 것과 그리고 하나는 컨트롤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 임펠라 CP가 끝판왕은 아니구나. 에디셔널 MCS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하는데 이게 15, 20 언저리 이렇게 두 군간에 그렇게 걸리니까 이 결국에는 에크모 할 사람들은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반면 컨트롤 그룹에서 MCS를 안 걸었던 환자의 약 한 80여 % 정도의 환자는 에디션 안 걸었던 환자는 그렇다면 그분들의 이벤트는 어떤 형태로 발생했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샥 연구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샥 연구를 하는데 끝까지 진행이 됐던 연구들이 사실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연구가 발표될 때마다 엄청난 박수가 쏟아지면서 노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수고를 이제 칭찬하는데 작년에 실패했던 ESLC 에크모 스터디도 결과는 페일했지만 엄청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임펠라 넣고 안 넣고 그걸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죽을 게 뻔한데 이 연구 때문에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샥 연구 프로토콜에 충분히 환자가 안 좋으면 써라. 크로스오버 할 수 있다. 이게 다 해놓거든요. 어쩔 수 없는 연구의 이 샥 연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아주 잘 디자인됐고 그래도 충분히 크로스오버가 아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는 너무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달리 분명히 먼저 시행하라고 했지만 연구자 스스로가 먼저 시행한 경우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이 단순히 페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소승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임성민 교수님 그 강의 들어보니까 그 삼성에서 그 베타블로커 AMI 트라이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주면 선생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수님 스마트 디시전 트라이얼은 AMI 이후 1년 동안 베타블로커를 안정적으로 써왔던 환자, 특별한 이벤트 없었던 환자에서 베타블로커를 중단하는 전략이 계속 쓰는 전략에 비해서 비열등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테스팅하는 거고요. 등재 이미 다 끝난 상태고 팔로우업도 거의 완료되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도쯤 결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후에 쓸지 말지 이제 그걸 본 거네요.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썼던 환자들에 있어서 랜덤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혹시 제가 말씀하십시오. 김우영 교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SGLT2 이니비터에 대한 MI에 대한 그런 논문을 읽어보면은 약간 오픈 결말 같이 결론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좀 간략하게 저희들이 알기 쉽게 딱 단정적으로 이게 엠파하고 다파가 MI 스터디에 나왔는데 그가 같은 공통점이 뭔지 혹시 다른 점은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파 MI는 하드 엔드포인트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 몸무게 빠지는 거랑 당뇨 생기는 거, 카디오 메타볼릭 쪽으로 포지티브가 나온, 위클리 포지티브가 나온 거고요. 그 임팩트 MI는 전체적으로는 실패인데 하스피탈레이제이션 포 하트 페일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결과를 요약할 수 있겠고, 아까 제가 절반이 찬 물 이야기를 한 이유가 SGLT2에 상당히 호의적인 분들은 절반이나 찼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MI 환자에서 세이프티 컨선은 크게 없으니까 좀 쓰자 정도 할 수 있고, 이제 SGLT2에 대해서 좀 뉴트럴 하거나 약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인디케이션으로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GLT2가 좀 독약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1년에 한두 명씩은 케토 애시도시스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이드라인에서 쓰라고 하니까 열심히 써보니까 열심히 쓴 만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돼서 아마 다들 팔로우업 하실 때 랩을 세트 처방을 하실 텐데, 저는 그래서 이제 ABJ를 다 하긴 힘드니까 VBJ를 세트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케토이스를 상당히 많이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숨 차다고 하면 이게 하필료가 나빠져서 숨이 차는 건지 뭐 이퓨전이 차서 찬 건지 이제 엑스레이 찍고 BMP하고 에코 팔로우보고 막 하는데 그냥 VBJ 같이 그때 끼워서 하시면은 꽤 케토이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카디오제닉 쇼크나 MI 뭐 이런 환자들 벤틀레이터 달고 이제 L튜브 꽂고 ICU 케어를 초기에 하게 되는데, 이제 MCS 하면서 그때부터 써버리면 하이퍼나트리엠가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륨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그 풀만 이데마 있고 혈압 낮은 환자 MCS 하는 데다가 그거 따라가려고 뭐 살라인 들이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환자 깨고 자기가 알아서 수분 섭취할 수 있을 때부터 쓰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쓰고 나서는 꼭 pH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게 사건이 났나 안 났나 감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그 약을 막 쓰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놨다고 해서 21세기에 스타틴이다 해서 막 그 까는 거를 좀 한번 주의 깊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강의랑 디스커션 듣고 나서 이런 그 저희 나름의 이제 프랙티스의 그런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활발히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패널 선생님과 이제 좋은 강의해 주신 연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